위클리 차트를 14년도부터 10년물 국채를 본다면은 최근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기간이죠.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하방세에 눌려 있었거든요. 하방세. 왜냐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저점으로 평가된다는 거는 국채에 대한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그죠? 네. 가격이 올랐다는 건데 가격이 왜 오를까요? 팬데믹 기간 동안 중앙은행이 사들이기 때문이에요. 중앙이 사들이기 무리하게 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죠. 연준이 안 산다는 뜻이죠. 네. 국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도 이제 인상이 도래한다는 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 너무 당황할 거 없이 이걸 급등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정상화적인 2%대 궤도로 들어간다. 왜냐면은 10년물 국채에 대한 적정 금리 수준은 2% 내외거든요. 2% 시대 열리나 이렇게 봐갖고 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뉴스 같아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상도 들어가고 이제 테이퍼링도 끝나고 긴축에 이제 완전히 이제 종료되는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앞으로. 그러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도 당연하게 정상화에 들어가는 거죠. 정상화. 어제 사실 제가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매도 부분을 좀 추천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한번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려가 되고, 국채 금리의 급등 부분도 시장이 많이 내려가서 코스피까지 좀 영향을 끼쳤죠. 네.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미증시는 안전하다는 표현을 저는 좀 아직 많이 해요. 사실 안전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국채금리에 대한 2%대 급등이 올라가더라도 시장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시장이 우상향하는 패턴에 대한 부분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이 보는 코스피 시장이겠죠. 네. 오늘까지도 이제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은 이제 커플링에 대한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설명드린 거죠. 그렇죠. 작년 말부터. 전환기에 들어섰다 말씀해 근데 주셨네요. 아직도 커플링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전일 미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죠? 자, 전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화면 보면은 네. 전일 이제 음봉 마감으로 들어가니까 오늘 코스피도 하락하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됐죠. 네. 앞으로 이 추세를 굉장히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최근에 한 6개월 가는 사실 우리가 미증시 주식 시장에서 디커플링 현실화 되니까 미증시를 체크할 필요가 없었어요. 미증시를 체크할 필요가. 근데 지금부터는 필수 체크예요. 이제 장 딱 들어가기 전에 미증시가 하락 마감했는지, 그럼 이 모멘텀이 이어갈 수 있는 시황이랑 연출력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장 개장이 들어가면은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미증시 내에서도 이 3대 지수가 좀 엇갈린 모습 보였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엇갈린 모습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그러면 미증시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데, 네. 그러면은 이 커플링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도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요, 하방으로 내려가지만 않는, 하방 압력만 없는 박스권으로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우리가 디커플링이 최근에 드러났던 게 두 차례 있었거든요. 최근에 네. 아주 이제 2018년도 한 차례. 이때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코스피가. 네. 미증시는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연출됐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연출이 된 거죠. 최근에. 이건 미증시 차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이때 코스피랑 미증시는 하락 패턴을 계속 그렸거든요. 근데 18년도는 무슨 패턴을 그렸었냐?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매크로 환경이 달라요. 네. 근데 다 통화 정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18년도에는 한미 금리에 대한 역전이 드러났거든요. 외인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시기가 연출돼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발빠른 한국은행에 대한 긴축 정책이 오히려 디커플링을 이룬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한국은행이 긴축을 시도하는데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올릴까요? 일단 1.5%까지 올리겠죠. 지금 1%입니다. 이번 달 금통이 한 번 있고 그럼 1.25 되겠죠. 한 차례 더 올리겠죠. 근데 미국은 연내 3차례라고 거의 기정사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이 앞질러 가던 상황을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앞질러 가던 상황을 미국이 더 가속을 받고 빨리 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 속도에 대한 차이가 중요해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과. 그러면은 증시가 커플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는 시점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커플링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본 모멘텀인 오전장에 미증시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순서상이 제일 맞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는지, 미증시가 조정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인지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돼요. 주식을 하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너튜브 보고 뭐 이러면요, 막 파월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얘기를 하는데,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미증시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죠. 간단하게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과 이 부분을 통해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한 코스피 시장을 보기 위해서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으시면 2년 동안 들었던 얘기 중에 FOMC랑 파월 얘기가 제일 많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왜 근데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그거를 귀담아서 할까? 실제로 중국의 중국 금리 인하라든가 이 제도가 펼쳐지더라도 이걸 극대화시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커플링과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궤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일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하방으로 하락 마감이 들어갔어요. 하락 마감으로. 어제 긴급하게 제가 매도 부분을 들었었는데, 당분간은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셔서 이 차트가 음봉 차트로 마감이 됐는지, 그 음봉 차트 내에서 마감이 됐는데도 시가에서 전일 종가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장이 생겨요. 그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미증시는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대 안에서 코스피 시장은 3천 내외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또 한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의 통화 정책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커플링 되는 시기에 들어섰고, 그에 따라서 간밤 이 뉴욕 증시의 흐름 체크가 또 다음 날 이 국내 증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투자 팁을 챙겨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짚어주셨고, 보니까 또 금리 인상 3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또 4회를 전망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네. 제가 왜냐면은 2014년, 15년도, 16년도에 네. 15년, 16년도에 미국이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을 실현을 했는데, 네. 와, 그때는 좀 재밌었어요, 시장이. 어땠어요? 왜냐면은 이게 하자 반, 하지 말자 반 딱 이 정도거든요. 아, 그럼 이게 연준 내에서도요? 연준 내에서. 그러면은 긴장감이, 네. 지금은 사실 다 뭐 비둘기 매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지금은 다들 빨리 해야 된다 네, 주의죠. 다 매파죠, 네. 거의 다. 근데 그때는 비둘기 반, 매 반. 그 비둘기랑 매의 표현이 의미가 있던 시장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충분히 이거는 현실성 있는 거예요, 내 차례는 충분히.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는, 네. 사실 시장이라는 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한다면은 시중은행은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을 따라가잖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시중은행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꾸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에서. 이건 너무 기본적인 그 원리인데, 시중은행이
그 돈을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네. 그래야지 중앙은행이 어떤 간접적인 형태로 국민과 이제 법인, 회사들에게 이제 어떤 통화에 대한 컨트롤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은 증시에서 어떤 수순에 들어갔을 때 큰 변화를 일으키진 못해요. 되게 임팩트는 있죠. 경제니까 사실. 아, 드디어 인상하나. 그죠? 드디어 인상하나. 근데 지금 시장은 조금 특이한 게 실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던 그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물가는 제한적 상승을 이룰 건데 이제 국채 금리가 오버슈팅이 2%대를 넘어가는 게 오버슈팅이 나와버린다면 네. 시장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때는. 예. 저는 그때를 차라리 우려해요. 지금 상황보다. 지금 1.6%대잖아요. 아까 봤듯이. 근데 그 이유를 우려하는 거죠. 시장에 대한 조정을. 근데 지금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금리를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어쨌든 세 차례잖아요. 사람들이 기정화 사실로 가지고 있는 바탕은. 네 차례는 가능성이에요. 만약에 물가가 오버슈팅을 못 잡고 그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연출된다면 네 차례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게 큰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이루진 않는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일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가 나왔죠. 예상한 대로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기존 방침 유지했기 때문에 시장에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예상한 대로 나왔죠. 네. 근데 예상대로 나왔는데 예. 예상대로 나왔는데 시장이 네. 별 미비해요. 네. 네, 오히려 더 올랐죠. 예. 여러분들. 그죠? 지금 원유 수급에 대한 전망치가 꺾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올해. 사실. 이제 좀, 저는 제한적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과정이거든요. 제한적 상승이. 일단 우리가 12월 회의에서도 증산을 40만 배럴을 오펙에서 진행을 했는데 네. 1월에 똑같이 했거든요. 예. 1월에 똑같이 했는데 이 늘리는 양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그만하기 때문에 시장에 별 큰 요인은 아니에요. 예. 근데 향후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거죠. 향후 과정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오펙의 22년 원유 수급 전망치인데 네. 앞으로 이제 수급 자체가 변화가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1분기 내에 들어선단 말이죠. 1분기 내로. 그러면은 이때 어떤 이제 하방에 대한 코스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저는 1월 이후에 매도세로 좀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이후에 네. 일단은. 저희 차트도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차트도. 우리가 차트 좋아하죠,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차트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자, 제가 일본 관점에서 사실 최근에 많은 상승을 이루었는데 유가 관련해 갖고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차트가.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일본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여기 차트에서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파동이죠. 파동.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앞으로 이 차트에 대한 이 지금 채널링 구조가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저는 제한적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 상승. 오늘도 매수를 보는 건 적당하다고 봐요. 적절하다고 보고. 근데 이게 1월 내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에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건 이 오펙에 대한 원유 수급이 뒤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죠. 매도세로 다시 한번 꺾이는 제한적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탑다운을 그리는 채널링이 변경되는 그 구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쨌든 지금 어제 전일 오펙이 공급량을 늘렸다고 한들 시장에서 내려가야 되지만 그 양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급이 뒤틀리는 그 연출력에서 시장이 그때 조정을 한 번 더 겪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하방으로 추세가 연결되는 시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오펙 얘기는 제가 전전일 꺼냈거든요. 월요일 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게 지금 증거예요. 매수세로 오르고 있잖아요. 결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늘린다는데 시장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큰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가 85.41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임금 매물대에서 고점 포인트를 한 번 더 만들고 이제는 하방으로 추세가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차트에 대한 모양과 수급에 대한 전환이 올해 1분기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유가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 랠리성이 좀 장기성으로 올 한 해 레인지를 측정하는 게 65달러에서 90달러예요. 65달러에서 90달러. 올해 레인지가 여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신뢰를 안 하는 이유는 오펙 관련해서 유가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터진 것도 변수잖아요. 그죠? 변수죠. 근데 그게 예측이랑 시장 예측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유가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거시적인 흐름보다는 이제 미국과 오펙에 대한 두 거대한 집단이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거예요. 이게 거시적으로 막 몰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다중에 의해서 막 이렇게 결합된 시장 정보가 아니라 이 둘에 대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해의 전망을 사실 예상하는 건 저는 유가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너무 한해 변수가 전망. 많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뉴욕 미 연준이 글로벌 공급망이 그 차질이 빚었던 것이 이제는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또 유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거는 전망 보고서기 때문에 사실 예상하는 것도 그러지만 사실 지금 미국이 막 생산을 못 하는 게 가장 이유가 큰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가에 대한 방향성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펙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네. 오펙이 수급 조절을 하면서 가격을 포인트를 유지하겠죠. 미국이 손을 못 써요. 현실상. 왜냐면 바이든 정부가 이제 환경 규제랑 이제 탄소 이제 정책 있잖아요. 탄소 중립. 네. 2050년까지 달성해야 된대요.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지금부터 하려면. 네. 2030년까지는 뭐 전체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그렇죠. 또 말을.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 셰일의 개발 규제가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최근에 SPR 방출한다고 원래는 그냥 공급량 풀어버리면 그만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축률을 방출하겠다고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안 그래요? 이게 재밌는 사실입니다. 1월은 무난한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네. 포인트만 기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